보호센터. 남한 정부는 서연과 리나를 보호센터로 옮겼다. 그것은 축복이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감시 속의 안전이었다. 창문은 열 수 없었다. 전화도 걸 수 없었다. 방문객도 없었다. 오직 선별된 직원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다. 리나는 학교에 보내졌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그것은 또 다른 거짓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이었다. 서연은 면접을 받았다. 정부 부처들과의 회의, 여러 부서, 여러 담당관, 모두가 서연을 살펴봤다. 그리고 판단했다. 위협, 그들은 서연을 위협으로 봤다. 고위 간부의 아내, 북한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는 여자. 당신이 북한 정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세요? 한 담당관이 물었다. 무슨 정보요? 서연이 물었다. 정책, 군사, 권력 구조, 무엇이든. 저는 아내일 뿐입니다. 남편의 비밀을 모르는 아내.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시도했다. 협박, 유혹, 모든 것.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연은 이미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도 없었다. 남편도 없었다. 오직 딸만 있었다. 그리고 딸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 보호센터에서 5개월.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북한 정부가 남한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다. 반역자의 가족을 도왔다는 혐의로. 이것은 외교 문제가 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더 복잡해졌다. 서연은 뉴스를 봤다. 자신과 리나에 대한 뉴스. 그 뉴스에서 북한 정부의 대변인이 말했다. 반역자의 씨를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 말이 서연의 피를 얼렸다. 제거.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위협이라는 뜻이었다. 보위부는 여전히 모녀를 찾고 있었다. 아니,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리고 보위부는 항상 명령을 따르니까. 한 달 뒤, 보호센터의 보안이 강화되었다. 총을 든 경호원들, 차량의 배치, 센터 주변의 감시. 뭔가 일어났을 것이었다. 서연은 물었다. 뭔가 있었어요? 담당관이 말했다. 북한 정부가 특수부대를 중국 경계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는 뜻이죠? 서연이 물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내용은 무서웠다. 서연은 침착했다. 하지만 7살 때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위협 속에서, 불안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겁니다. 어디요?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이해했다. 보안, 정보의 분리, 필요한 조치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쫓기고 있었다. 국경을 넘었어도, 정부의 보호 속에 있어도 여전히 쫓기고 있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다. 친자 검사, DNA 검사, 모든 생물학적 확인이 이루어졌다. 서연, 진짜 서연, 위성환의 아내, 리나, 위성환의 딸, 모두가 진짜였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이제 남한 정부는 서연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지만 더 이상 보호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압박, 북한의 항의, 국제적 의문,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명의 배신자가 나타났다. 보호센터의 직원. 그는 북한 정보기관의 공작원이었다. 중국을 통해 장시간의 신문 끝에 그는 자백했다.
그리고 그의 자백은 모든 것을 바꿨다. 보호센터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 북한이 남한 내부에 공작원을 심어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공작원이 이미 서연과 리나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연은 담당관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보호센터를 옮겨야 합니다. 즉시. 얼마나 위험한데요? 서연이 물었다.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 정부가 특수부대 파견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죠. 서연이 말했다.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확신 없이 들렸다. 정부는 약속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알았다. 선의, 노력, 최선.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다. 북한 정부가 진짜로 군대를 보낸다면, 국경을 넘는다면, 그때는 외교 문제를 떠나 군사 문제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정부는 선택했다. 서연과 리나를 영구적으로 남한 내에 정착시키되 공개적이지 않게 하기로. 새로운 신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연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서연은 강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강해야 했을 것이었다. 남편이 역적으로 몰린 날부터, 산으로 도망친 날부터 모든 것이 강함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견딜 수 있을 것이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새로운 이름. 리나는 이제 미래였다. 그리고 서연은 은혜였다. 그들은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모두가 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과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밥을 먹고, 숨을 쉬었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 역사 선생님. 젊은 남자.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했다. 리나는 그것을 감지했다. 추적자의 눈빛. 6개월 뒤 공식적으로는 선생님이었던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담당관이 말했다. 우리가 또 다른 공작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들의 신원이 다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연과 리나는 다시 옮겨졌다.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이름으로. 이번에는 서연은 선이었다. 리나는 소영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자주 달아나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계속, 계속, 계속. 어디서도 안전한 곳이 없었다. 북한의 팔은 길었다. 보위부의 손은 멀리까지 미쳤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반역자의 씨. 제거. 그것뿐. 2년이 지났다. 서연과 리나는 이미 3번 옮겨졌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신원, 새로운 학교. 매번 같은 신호.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다. 누군가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 누군가 그들을 잡으려고 한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리나가 엄마의 옆에 누웠다. 여전히 어리지만 이미 충분히 자란 딸.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아있다.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죽음을 피했다. 추격을 피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충분했다. 한편 어딘가 한 남자가 망원경을 들었다. 보위부 중좌 강철훈. 그는 여전히 사냥을 계속하고 있었다. 남한. 그가 갈 수 없는 땅. 하지만 갈 수 있는 방법들. 공작원들. 네트워크. 정보망. 그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반역자의 씨는 잡힐 것이었다. 강철우는 차갑게 웃음을 지었다. 반역자의 씨. 반드시 데려가겠다.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계속되는 추격, 계속되는 도망, 계속되는 생존의 지옥. 서연과 리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을 넘어서도, 국경을 넘어서도, 남한에 와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 안녕하세요. 북한 고위 간부였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밤, 서연과 리나 모녀는 돈도 없고 브로커도 없이 산으로만 탈출합니다. 보위부의 추격 속에서 사흘간 산을 헤매다 남한 군인을 만난 두 사람. 하지만 국경을 넘은 것이 정말 끝일까요? 생존과 배신이 얽히는 긴장의 스릴러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20분. 평양의 한 고급 아파트. 리나는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 서연의 얼굴을 봤다. 평소처럼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고르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딸의 눈에는 명확했다. 안경을 쓴 엄마의 눈빛도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한 눈빛. 아버지는 이미 출장을 가 있었다. 어제 저녁에 언제나처럼 아버지의 출장은 흔했다. 고위 간부로서의 일정. 리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길. 여느 날과 같았다. 평양의 아침. 회색 건물들. 검은 차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리나는 평양 제일 고급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고급 간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시작되었다. 국기, 개양식, 위대한 영도자에 대한 찬송가, 일상의 의식. 그런데 10시 30분쯤이었다. 교무실 직원이 들어왔다. 리스트를 들고 리나의 이름이 불렸다. 조용히, 마치 이미 정해진 일처럼. 교실의 다른 학생들은 리나를 보며 뭔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위험의 냄새였다. 제1단계, 부모의 감금. 제2단계, 자식의 격리. 제3단계, 공개 비판. 그것이 북한식 체제 유지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리나는 제1단계를 지나고 있었다. 교무실, 교감과 정치 담당 교사가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엄중했다. 너의 아버지가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 그 말 한마디. 리나의 세계가 붕괴하기에 충분했다. 반역. 그 단어는 죽음을 의미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그리고 자신과 엄마의 죽음도. 혹은 수용소. 둘 중 하나였다. 어떤 반역인지는 넌 알 필요 없다. 다만 넌 이제 국가에 위협을 주는 불순한 혈통이다. 그것만 알아두어라.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직 사실을 전달하는 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넌 방과 후의 집에 직접 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너를 데리러 올 자들이 올 것이다. 그 자들, 보위부. 그들은 이 나라의 그림자였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존재. 리나는 교무실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정오. 오후 1시, 오후 2시. 시간은 너무 길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왔다. 검은 코트의 두 남자. 표정 없는 얼굴. 눈빛 없는 눈. 리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자동차로 평양의 거리를 지나갔다. 익숙한 거리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는 거리처럼. 자동차는 보위부 본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리나는 내 시간을 신문받았다.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의 친구들에 대해, 아버지의 일에 대해 모든 것이 혐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었다. 저녁 6시, 리마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처형되었기 때문이었다. 처형은 이미 지난 밤에 일어났다. 공개 처형. 평양의 거리 한복판에서. 하지만 리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엄마도 알지 못했다. 다만 남겨진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집의 문을 열었을 때 마당은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냄새는 없었다. 대신 무언가 다른 냄새가 있었다. 금지된 냄새, 경고의 냄새, 보위부가 이 집을 뒤져갔다는 증거였다. 엄마 서연은 그날 밤 리나를 깨웠다. 밤 11시, 리나야, 우리 가야 한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리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엄마의 얼굴을 봤다. 결연함으로 가득 찬 표정. 마지막 선택을 한 여자의 표정. 어디로 가요? 리나가 물었다. 산으로. 오직 산으로만. 서연이 대답했다. 엄마의 손이 리나의 팔을 잡았다. 따뜻한 손. 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우리 빨리 나가자. 보위부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시간이 별로 없어. 가방에 넣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이틀분의 마른 옥수수와 물 한 병. 그리고 엄마의 옷 한 벌. 그게 전부였다. 현금도 없었다. 신분증도 없었다. 연고도 없었다. 오직 엄마와 딸,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뿐. 집을 나갈 때 리나는 뒤를 봤다. 자신이 태어난 집, 자신이 자라온 집, 아버지와 함께했던 집.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의 공간이 되었다. 추격의 시작점이 되었다. 밤의 평양, 잔잔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죽음이 숨어 있었다. 엄마와 딸은 거리를 걸었다. 자연스럽게, 마치 귀가하는 주민처럼. 하지만 목표는 달랐다. 산, 평양 외곽의 산. 그곳이 유일한 도피처였다. 새벽 3시, 평양의 경계를 벗어났다. 농촌 지역, 집들이 드물어진 곳. 그리고 멀리 검은 윤곽으로 보이는 산. 엄마는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걷지 않는다. 기어간다. 그렇게 둘은 산으로 들어갔다. 보이지 않기 위해, 보위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산 깊숙이. 산은 냉혹했다. 첫 번째 밤, 리나는 나뭇가지 위에서 잤다. 엄마의 팔을 베개처럼. 추위는 극심했다. 10월의 산, 이미 겨울의 기운이 있었다. 리나는 떨었다. 추위로, 그리고 공포로. 엄마도 떨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울거나 투덜대거나 하지 않았다. 오직 생존만을 생각했다. 낮이 되자 둘은 움직였다. 산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항상 남쪽으로. 엄마는 지도를 읽지 못했다. 지도도 없었다. 오직 직감, 그리고 태양의 위치. 엄마는 태양으로 방향을 읽었다. 이동하면서 먹을 것은 마른 옥수수 몇 알뿐이었다. 물은 계곡의 물을 마셔야 했다. 하지만 계곡에 내려가는 것은 위험했다. 그곳은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슬을 마셨다. 나무잎에 맺힌 이슬. 아침마다 엄마가 옷으로 이슬을 닦아내어 리나의 입에 물을 적셨다. 둘째 날, 리마는 쓰러졌다. 탈진,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부었다. 염증이 생겼다. 엄마는 리나를 안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넌 살아야 해. 넌 꼭 살아야 해. 아빠가 우리한테 남겨준 마지막 것을 지켜야 해. 뭐죠? 리나가 물었다. 생명, 그리고 자유. 그것뿐이야. 엄마는 리나를 업었다. 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면서 걸었다. 계속 걸었다. 산을 헤쳐나갔다. 셋째 날, 리나의 입술이 말라갔다. 갈라졌다. 피가 났다. 엄마는 자신의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피를 낸 다음 리나의 입에 묻혔다. 엄마 피야. 이게 너에게 갈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야. 그것은 모성의 극한이었다. 아이를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것. 아이를 위해 자신의 피마저 내주는 것. 리마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엄마의 피의 맛. 그것은 사랑의 맛이었다. 그리고 절망의 맛이었다. 넷째 날, 보위부가 가까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확성기의 음성. 산 속에 있는 반역자들. 나가와라. 항복하면 살 기회를 줄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항복은 즉사를 의미했다. 엄마는 리나의 귀를 막았다. 듣지 마. 그건 거짓이야. 우리는 걸어야 해. 계속 걸어야 해.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개 짖는 소리. 보위부 병사들의 목소리. 그들은 산을 체계적으로 뒤지고 있었다. 엄마는 리나를 데리고 절벽 위로 올라갔다. 안개가 피어올랐다. 산의 안개. 그것이 유일한 축복이었다. 안개 속에서는 추적자들도 길을 잃었다. 하지만 안개는 모녀도 길을 잃게 했다. 엄마는 방향을 잃었다. 오직 아래로만 움직였다. 계속 아래로. 동쪽인지 서쪽인지 상관없이. 단지 살기 위해, 보위부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리나가 실수로 밟은 것이었다. 탁. 그것은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산속에서 그 소리는 총성보다 컸다. 저기다, 저 방향이다. 보위부 병사의 목소리. 그리고 총성. 탕, 탕, 탕. 총알이 나무를 부수었다. 엄마는 리나를 끌어당겼다. 뛰어, 뛰어, 뛰어. 절벽 가장자리였다. 아래는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모든 것을 삼켰다. 보위부는 다가왔다. 총을 겨눴다. 그 순간 엄마는 리나를 끌어당겼다. 절벽 아래로. 둘은 떨어졌다. 공중에서, 어둠 속에서, 사망의 공포 속에서, 그리고 떨어졌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리나는 끙신음을 했다. 전신이 아팠다. 팔이 부었다. 다리가 골절된 것 같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나, 리나, 깨어났니? 서연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하지만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응, 어디에요? 리나가 물었다. 계곡이야. 우린 절벽에서 떨어졌어. 하지만 운이 좋아서 물이 있는 곳으로 떨어졌어. 서연은 리나를 살피고 있었다. 골절은 없어 보였다. 단지 타박상과 찰과상뿐이었다. 엄마도 비슷했다. 어깨에는 큰 상처가 있었다. 떨어지면서 부딪힌 자국. 하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리나를 봤다. 우리 일어나자. 아직 멀었어. 얼마나 멀어요? 산을 넘어야 해. 계곡을 따라가면 국경이 있어. 그곳이 우리 가야 할 곳이야. 국경.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선. 비무장지대. 그곳은 죽음이었다. 뇌성질에. 철책. 초소. 그 모든 것이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생존의 길은 오직 그곳뿐이었다. 통증을 참고 일어났다. 엄마가 리나를 지탱했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계곡을 따라. 물소리가 방향을 알려주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리고 낮은 곳은 국경을 향한다. 사흘째 밤. 산은 더 낮아졌다. 식생도 변했다. 소나무 숲이 펼쳐졌다. 그리고 멀리서 보였다. 철책, 형광색 경고문. 아주 미묘한 경고. 뇌성질의 주의, 이것은 북한 쪽이었다. 그리고 저 철책 너머가 남한이었다. 엄마는 멈춰 섰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우리 갈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밤 1시, 초소도 잠들어 있을 시간. 철책 아래로 기어가야 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뇌성지뢰를 피해야 해. 내가 먼저 가. 너는 내 발자국을 따라. 서연은 현명했다. 지뢰밭을 지날 때의 방법을 알았다.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었을 것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네트워크에서. 모녀는 기어갔다. 손과 무릎으로 길게 드러누워서 철책 아래로 기어갔다. 철책에 가시의 옷이 찢겼다. 피가 났다.
하지만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철책을 넘었다. 남한, 비무장지대. 그곳도 위험했지만 이제는 다른 위험이었다. 북한의 추격이 아니라 남한의 의심. 하지만 서연은 진행했다. 계속 아래로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새벽 5시 산의 가장자리에서 멈춰, 움직이지 마라. 목소리가 울렸다. 군인의 목소리. 서연은 즉시 멈췄다. 손을 들었다. 리나도 따라했다. 그들 앞에는 소총을 든 남한 군인이 3명 있었다. 8시 방향, 10시 방향, 12시 방향. 삼각형으로 포위했다. 총은 모두 모녀를 향했다. 신원을 밝혀라. 군인 중 가장 앞에 있는 남자가 말했다. 이름표에는 윤재욱이라고 적혀 있었다. 계급은 2등병. 산속에서 초병 근무를 서던 청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발,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지 마세요. 우리 죽어요. 그 목소리. 절박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윤재욱은 서연과 리나의 모습을 봤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옷은 헤어지고 얼굴은 흙으로 지저분했다. 그리고 눈. 그들의 눈은 죽음을 경험한 눈이었다. 윤재욱은 소총을 내렸다. 다른 병사들이 놀라 말했다. 분대장, 뭐 해요? 조용히. 이들은 적이 아니다. 윤재욱은 알았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인간은 인간을 본다. 이 2사람은 탈북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다.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윤재욱이 말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서연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리나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울었다. 길게, 깊게, 사흘간 억눌렀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다. 윤재욱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먹을 것이 있어요? 리나가 물었다. 목소리는 모래 같았다. 사흘간 거의 마시지 못한 물. 마른 옥수수 몇 알뿐. 윤재욱은 자신의 배낭에서 생수와 초콜릿을 꺼냈다. 초콜릿. 그것은 리나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다. 달콤함.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물을 마셨다. 한 모금씩. 목을 다시 적시면서. 그리고 말했다. 우리 누구예요? 우린 탈북자야. 내 남편이 북한 정부의 역적으로 몰렸어. 어제 처형됐어. 우린 죽을 위험에서 도망쳤어. 윤재욱은 그 말을 듣고 침을 삼켰다. 고위 간부의 가족. 그것은 복잡한 문제였다. 정치적, 법적, 외교적. 모든 면에서 복잡한 문제였다. 일단 기지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을 거고 신원을 확인받을 거예요. 그 후에는? 서연이 물었다. 그 후에는 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제 남한에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윤재욱의 말은 확신에 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왜냐하면 윤재욱도 알았으니까. 정부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정치는 복잡하다는 것을. 모녀는 군트럭에 올라탔다. 산에서 기지로, 생존에서 의심의 공간으로, 군부대의 조사실, 밝은 형광등, 사무적인 테이블, 그리고 조사관들, 사관 출신의 남자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신원을 밝혀주세요. 조사관이 말했다. 서연, 나이 40. 전 아버지는 평양 노동당 부의장. 남편은 어제 처형당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 남편의 이름은? 이성환 전 국가보안부 부국장. 조사관은 타자기를 두드렸다. 그것은 컴퓨터 시대였지만 여전히 타자기를 쓰는 곳도 있었다. 탈출 경로는 산. 오직 산으로만. 브로커도 없고 도움도 없었어요.
그냥 죽음을 피해서 기어 나왔어요. 증거가 있나요? 무엇의 증거요? 당신이 진짜 서연인 증거. 당신 남편이 진짜 위성환인 증거.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신분증도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딸의 몸뿐이었다. 그리고 기억. 제 남편 얼굴을 봤어요? 서연이 물었다. 무슨 소리예요? 평양 뉴스. 어제 저녁 공개 처형 소식. 제 남편의 얼굴이 나왔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조사관은 일어났다. 뭔가를 확인하러 간 것 같았다. 그리고 30분 뒤 돌아왔다. 손에는 프린트된 사진이 들려 있었다. 평양 뉴스에서 캡처한 사진. 공개 처형의 현장. 그 속에는 한 명의 남자가 있었다. 목이 묶여 있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봤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바라볼 뿐이었다. 리나는 방 옆에서 듣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또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그 현장, 그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다. 맞습니다. 그게 제 남편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조사관은 침을 삼켰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진짜였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한 문제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고위 간부의 가족이라는 것은 정치적 위험을 의미했으니까. 혹시 당신 남편의 반영 내용을 아세요? 조사관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게 말한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최고위층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타당한 답변이었다. 그리고 진실 같았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됐다. 사흘이 지났다. 조사관들은 온갖 질문을 했다. 북한의 정책에 대해, 평양의 상황에 대해, 높으신 분들에 대해 서연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정확하게, 그리고 신뢰감 있게. 그리고 사흘째 밤, 새로운 조사관이 들어왔다. 국가정보원 소속, 정부의 더 높은 부서. 이 조사관의 눈빛은 달을 따라 당신 남편의 반역과 당신의 탈출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조사관이 물었다. 아니요. 제가 말했잖아요. 오직 우리뿐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조사관의 눈빛이 변했다. 의심이 짙어졌다. 그렇다면 당신 남편의 반역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이상한데요. 당신은 그의 아내잖아요. 남편의 비밀을 모르는 아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함정이었다. 어떻게 대답해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함정. 서연은 침착했다. 제 남편은 제게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당신들도 그럴 겁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이 지경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모든 걸 말할 리가 없죠. 조사관은 몸을 뒤로 올렸다. 그 여자는 똑똑했다. 그리고 그것은 추가적인 위험을 의미했다. 똑똑한 탈북자. 그것은 첩보원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오직 의심만 있었다.